사위가 숨겨둔 지하실. 이게 대체 뭐야? 어머니, 세상에 저만한 사위 없죠? 그러니까 이 약 드시고. 조용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그날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박순자 여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저런 복은 없을 거라며 동네 아낙들은 순자 여사의 손을 잡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외동딸 지선이가 데려온 사위 도우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효자였거든요. 번듯한 직장의 수려한 외모 게다가 장모님을 제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시니 세상 천지에 이런 복덩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순자 여사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사위 도우는 한 걸음에 달려와 약을 챙기고 주말이면 장모님 기력 보충해야 한다며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수소문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의 이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공기 좋은 시골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지선이랑 저랑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셋이서 오순도순 여생을 보내자고요. 도훈의 다정한 제안에 순자 여사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 살림에 늙은이가 짐이 될까 저어된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사위의 끈질긴 설득과 딸 지선의 간청에 결국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이사하게 된 곳은 외딴 숲속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2층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붉은 지붕, 넓은 정원까지 딸린 그 집은 누가 보아도 행복이 넘쳐 흐르는 보금자리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행복한 집에서 보낸 첫날 밤부터 순자 여사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맑고 사방은 조용한데 이상하게도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가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위 도우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모님의 방을 찾아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직접 달인 한약이라며 따뜻한 찻잔을 건넸지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도훈이 안경 너머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할 때마다 순자 여사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눈동자가 왠지 모르게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선이가 장을 보러 시내로 나가고 사위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된 순자 여사는 복도 끝자락에 있는 무거운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사위가 위험한 공구들이 많으니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지하실 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문틈 사이로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한 그 불쾌한 악취에 순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순자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제가 여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사위 도훈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순자 여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사위는 간대었고 차갑게 식은 눈동자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순자 여사는 당황해 손을 휘저으며 아니,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들여다보려 했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도훈의 얼굴에 다시 예의 그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제가 쥐약이라도 놓았나 봅니다. 냄새가 고약하죠?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깨끗이 치워놓겠습니다. 도훈은 친절하게 순자 여사의 팔을 부축해 방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순자 여사는 도훈의 손길이 닿은 팔뚝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는 남편이 해준 보약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순자 여사는 어둠 속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복도에서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끽끽. 소름 끼치는 소리에 순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 지하실 문 앞에 서 있는 도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봉지 끝으로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지하실로 내려가기 전 거실에 걸린 지선과 순자 여사의 가족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이번 장모님은 꽤 오래 버티시네. 하지만 곧 끝나겠지. 저번 할머니들처럼 말이야. 도훈의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순자 여사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번 할머니들이라니? 사위가 결혼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인가? 도훈이 지하실 안으로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순자 여사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지선이 잠든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선아, 일어나 봐. 엄마 말이 맞았어. 저놈이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지선은 깊은 잠에 취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사위가 매일 밤 건네던 그 한약,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지선을 잠재우기 위한 약물이었던 것입니다. 순자 여사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공포와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행복한 전원주택이 아니라 사위라는 가면을 쓴 살인마가 설계한 거대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에게 그 따스한 햇살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지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떨었던 순자 여사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훈의 쾌활한 콧노래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일어나셨어요? 사위가 문을 두드리며 다정하게 묻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해맑은지 어젯밤 지하실 앞에서 본 그 섬뜩한 그림자가 환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지요. 순자 여사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금방 나간다며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도훈이 정성스레 차린 북엇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습니다. 지선이는 아직도 약 기운에 취해 비몽사몽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요. 지선아, 너 몸이 왜 이렇게 축 처지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순자 여사가 걱정스레 묻자 곁에서 도훈이 생긋 웃으며 가로챘습니다. 어머니도 참 지선이가 요즘 몸이 허해서 제가 보약을 좀 지어줬거든요. 명현현상이라고 독소가 빠지느라 좀 졸린 거래요. 걱정 마세요. 도훈의 그 매끄러운 거짓말에 순자 여사는 국그릇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명현현상이라니 내 딸을 산송장으로 만들 작정이면서 어찌 저리 뻔뻔하게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운명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점심 무렵 도훈이 시내에 급한 서류를 전해주러 가야 한다며 채비를 마쳤지요. 어머니, 지선이 잘 부탁드려요. 1~2시간쯤 걸릴 겁니다. 도훈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순자 여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지하실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도훈이 서둘러 들어가느라 그랬는지 평소 굳게 잠겨있던 철문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순자 여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틈바구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지하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비릿한 약품 냄새와 냉기가 순자 여사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하실 불을 켜자 드러난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지요.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냉동고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날카로운 메스와 정체 모를 약병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놓인 낡은 목재 책상이었습니다. 그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던 순자 여사의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수익자 김도훈, 피보험자 박순자.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이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이었지요. 그런데 서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이름 뒤로 3장의 서류가 더 있었는데 각각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순례, 이점례, 박복희, 모두 60대 후반의 노인들이었고 그들의 이름 옆에는 선명하게 사망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란 말인가? 설마 이들도 나처럼 저놈의 장모였단 말인가? 공포에 질려 서류를 떨어뜨린 순자 여사의 시선이 책상 위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하얀색 도자기 항아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항아리를 조심스레 돌려보았습니다. 항아리 밑바닥에는 작은 견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모님, 최순례 -2018년 실족사. 두 번째 항아리에는 두 번째 장모님, 이점례 -2020년 익사. 그리고 세 번째 항아리에는 세 번째 장모님, 박복희 -2022년 화재사. 그것은 유골함이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손으로 죽인 장모들의 유골을 수집하듯 이곳에 모셔두고 그들이 죽을 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며 살아온 악마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지선아, 내 새끼야. 순자 여사는 지하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놈은 효자가 아니라 노인들의 목숨을 갉아먹고 사는 거머리였던 겁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순자 여사의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서둘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하실을 빠져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철컥. 고요한 집안에 현관문의 전자잠금 장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빠른 귀가였지요. 도훈의 구두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복도 끝 지하실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숨을 멈추고 지하실 계단 밑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지선아, 엄마 어디 가셨니? 도훈의 목소리가 지하실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지만 그 속엔 미묘한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계단을 내려오는 도훈의 발자국 소리가 한 발짝, 두 발짝 순자 여사의 머리 위를 압박해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어둠 속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과연 순자 여사는 이 죽음의 지하실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박순자 여사는 제 심장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아 숨조차 쉴 수가 없었지요. 저벅저벅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사위 도훈의 발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들고 다가오는 소리처럼 서늘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가운 냉동고 뒤편, 그 좁고 습한 틈새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먼지가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재채기라도 터져나오는 날엔 그날로 제 인생이 저 서랍 속 보험 서류와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요. 어머니, 여기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만 나오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지하실 천장을 타고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에 그 살가웠던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라곤 메마른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음성이었지요. 도훈의 구두 끝이 순자 여사가 숨은 냉동고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도훈의 안경 아래 비친 지하실의 희미한 불빛이 번뜩이는 게 보였지요. 도훈은 잠시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장모님의 살냄새, 그리고 공포에 질린 그 비릿한 땀냄새를 쫓는 짐승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도훈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훈은 혀를 찢하고 차더니 전화를 받았지요. 아, 예. 김 변호사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까? 예, 조만간 사고 한 번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세팅 좀 해주시죠.
도훈이 전화를 받으며 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죽어가는 딸 지선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도훈이 거실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는 사이 순자 여사는 쥐죽은 듯 지하실을 빠져나와 주방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척하며 순자 여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곧이어 도훈이 주방으로 들어왔지요. 그의 눈은 이미 순자 여사의 발밑, 지하실 먼지가 묻은 버선 끝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지하실 문이 열려 있길래 제가 한참 찾았잖아요. 도훈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대답했지요. 아유,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배가 고파서 물 좀 마시러 나왔다. 지하실? 거긴 무서워서 내가 왜 가니? 순자 여사는 안간힘을 다해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이미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그는 순자 여사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력이 너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아까 지어온 보약, 이번엔 좀 강하게 달였으니 꼭 드시고 푹 주무세요. 도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얼음이 박히는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길로 딸 지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선아, 일어나봐.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순자 여사가 지선을 세게 흔들자 지선은 겨우 눈을 떴지만 초점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너무 졸려. 지선의 말에 순자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지선아, 내 남편이 악마야. 지하실에 전 부인들, 어머니 유골함이 있어. 보험 서류도 봤어. 순자 여사가 울부짖으며 말했지만 지선은 오히려 엄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도훈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정말 치매인가 봐. 지선의 그 무심한 대답 뒤로 도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도훈은 문가에 기대어 안쓰럽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지요. 지선아, 어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헛것을 보시나 봐. 내가 요양병원 좀 알아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자. 도훈의 그 말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요양병원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고로 위장해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었지요.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를 이미 치웠을 저 영악한 놈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딸조차 믿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자신은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것을요. 순자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식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미친 노인네로 만들려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연극에 맞춰주마. 순자 여사는 그날 밤부터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며 도훈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처절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인마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목숨을 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말이지요. 순자 여사의 미친 연기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거실벽에 낙서를 하고 잊지도 않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요. 사위 도훈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입가에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로 미쳐주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훈은 이제 장모를 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옆에 있건 말건 거실에서 보험 설계사와 당당히 전화통화를 하고 지하실에서 가져온 그 소름 끼치는 유골함들을 거실 장식장에 대놓고 닦기까지 했지요. 순자 여사는 눈동자를 풀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귀는 짐승처럼 쫑긋 세워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항아리들이 참 예쁘죠? 조만간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날 거예요. 도훈이 순자 여사의 바로 앞에서 유골함을 닦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미 숨길 생각조차 없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순자 여사는 침을 흘리며 해에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저놈의 목을 수만 번도 더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자 여사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훈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하나가 뜬 것이었지요. 순자 여사는 잽싸게 기어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절벽 해안도로 사고 지점 확인 완료. 조력자로부터 온 소름 끼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놈은 이제 연극을 끝낼 준비를 마친 것이었지요. 순자 여사는 지선이가 잠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지선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순자 여사는 지선이의 귀에 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선이는 여전히 약 기운 때문에 몽롱해 보였지만 순자 여사는 놈의 휴대폰에서 찍어온 메시지 사진과 지하실에서 몰래 빼돌린 보험 서류 한 장을 지선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선아, 이거 봐라. 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저번 장모들도 다 그렇게 죽었단 말이다. 지선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도훈 씨가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지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류에 적힌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도훈의 필적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순자 여사는 잽싸게 지선이의 입을 막고 침대 밑으로 서류를 숨겼습니다. 도훈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 지선아 일어났어? 어머니는 또 왜 여기 계셔?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지선이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지선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순자 여사가 지선이의 손을 꽉 쥐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선이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지요. 아니,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셔서 놀라서 그래. 나 다시 잘래. 도훈은 잠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순자 여사를 거칠게 잡아끌어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밝은 얼굴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선아, 우리 이번 월요일에 공기 좋은 해안가로 여행 가요. 지선이 너도 기분 전환하고 어머니도 바람 쐬면 치매 증세가 좀 나아질지도 모르잖아요. 도훈의 제안에 순자 여사와 지선은 서로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초대장이었지요.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저 악마를 잡을 수 없다. 저놈이 쳐놓은 덫 안으로 직접 들어가 그 덫이 제 목을 조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순자 여사는 도훈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우리 사위 최고네. 그렇게 운명의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은 들뜬 마음으로 차를 몰았고 뒷좌석에는 지선과 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지요. 지선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순자 여사는 딸의 손을 꽉 쥐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순자 여사의 품 안에는 도훈 몰래 숨겨둔 스마트폰이 녹음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차가 인적이 드문 가파른 해안 절벽 도로에 들어서자 도훈의 콧노래가 멈추고 입가에 비릿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려서 바다 좀 구경하고 갈까요? 도훈의 그 말과 함께 악마와의 마지막 단판 승부가 펼쳐질 천길 낭떠러지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는 해안 절벽도로. 차가 멈춰선 곳은 안전펜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시퍼런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아찔한 낭떠러지 끝이었습니다. 도훈은 차에서 내려 아주 공손하게 순자 여사의 문을 열어주었지요. 어머니, 여기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속이 다 뻥 뚫리실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를 바라보는 순자 여사의 눈에는 이미
사람의 가죽을 쓴 악귀의 본 모습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동자로 해에 웃으며 사위의 손을 잡았지요. 아이고 바다다. 우리 사위가 최고네, 최고야. 도훈은 순자 여사를 부축해 절벽 가장자리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지선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요. 지선아, 너는 좀 쉬고 있어. 내가 어머니 바람 좀 쐬어드리고 올게. 도훈이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그것은 지선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자 거센 바닷바람이 순자 여사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휘감았습니다. 도훈은 순자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어머니, 저 아래 좀 보세요. 물빛이 참 맑죠? 저기로 뛰어들면 아마 아무 고통도 없을 겁니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짐짓 모르는 채 하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응? 저기 고기들이 춤을 추네. 우리 영감님도 저기서 나오라고 손짓하네. 도훈은 이제 연극을 끝내도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얼굴에서 미소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기계처럼 변했지요. 어머니, 사실 영감님은 거기 안 계세요.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먼저 간 다른 장모님들 곁으로요. 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장모님들이라니? 그 할머니들도 내가 다 저기로 보냈단 말이냐? 도훈은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요. 첫 번째 분은 계단에서 살짝 밀어드렸고, 두 번째 분은 욕조에서 잠시 눌러드렸죠. 세 번째 분은 불꽃놀이를 좀 세게 해드렸고요. 다들 저한테 큰 선물을 남기고 가셨답니다. 어머니도 이제 그만 제 미래를 위해 공헌하셔야죠. 도훈의 그 소름 끼치는 자백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순자 여사의 품속에 숨겨진 스마트폰은 그 모든 음성을 실시간으로 경찰서와 지선이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것도 모른 채 순자 여사의 등을 떠밀기 위해 서서히 손에 힘을 주었지요. 어머니, 치매 노인이 경치 구경하다 실족사한 걸로 처리될 겁니다. 보험금은 제가 지선이랑 잘 쓸게요. 걱정 마시고 가세요. 도훈이 힘껏 순자 여사를 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죽은 듯 늘어져 있던 순자 여사의 몸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지더니 순자 여사가 도훈의 팔목을 쇠발톱처럼 낚아챘습니다. 내 이놈, 살인마 자식아. 순자 여사의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나왔습니다. 초점 없던 눈은 어느새 서슬 퍼런 복수의 화신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도훈은 당황해 팔을 빼려 했지만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버티는 노모의 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도훈이 말을 더듬는 사이 차 문이 벌컥 열리며 지선이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김도훈,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 지선이가 눈물범벅이 된 채 도훈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동시에 절벽도로 양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바다를 찢으며 울려 퍼졌지요. 미리 매복해 있던 경찰차들이 도훈의 차를 에워싸고 무장한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도훈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지요. 자, 이제 끝났다. 내 놈이 지은 그 죄, 이 바다가 다 듣고 증명해 줄 것이다. 순자 여사가 도훈의 얼굴에 대고 일갈했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내 죄를 묻겠다던 장모의 매서운 눈빛 앞에 희대의 살인마 사위는 비로소 자신이 판 무덤이 바로 이곳임을 깨닫고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찰칵 그 비릿한 금소금이 서늘한 바닷바람을 뚫고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던 사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지요. 도훈은 이미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선아,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쳐서 그랬어. 정말이야. 비굴하게 기어다니며 매달리는 그놈의 모습 어디에서도
예의 그 품격 있던 사위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푼돈으로 여겼던 가련한 악마의 찌꺼기만 남았을 뿐이었지요. 순자 여사는 바닥에 쓰러진 도훈을 향해 침을 뱉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죽인 그 할머니들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 감히 천륜을 어기고 내 딸의 목숨까지 노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지옥에 가서 그분들 발치에 엎드려 평생을 빌어도 모자랄 게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도훈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 여사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놈의 비위를 맞추며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노모의 구분 등 위로 그간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선이는 달려와 순자 여사를 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 악마 같은 놈한테 속아서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지선이의 눈물은 참회와 공포가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거친 손으로 딸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다독였지요. 됐다, 내 새끼야. 내가 살았으면 된 거다. 이 애미는 그거면 됐다. 이제 저 악마는 사라졌으니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절벽 끝에서 서로를 붙잡고 우는 모녀의 모습 뒤로 잔인했던 바다는 어느새 노을빛에 물들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도훈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골함들과 보험 서류들은 그가 저지른 연쇄살인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지요. 그는 돈을 위해 이름을 바꾸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 환심을 산 뒤 하나씩 사고로 위장해 제거해왔던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그의 추악한 행적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고 순자 여사의 목숨을 건 용기는 위대한 어머니의 승리로 칭송받았습니다. 도훈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그가 수집했던 유골함들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안식을 찾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 여사와 지선이는 다시 예전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딴 숲속에 그 소름 끼치던 전원주택은 처분하고 작지만 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요. 지선이는 남편이 먹였던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엄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비타민 챙겨 드세요. 이건 진짜 비타민이니까 걱정 말고. 지선이의 농담 섞인 말에 순자 여사는 허허 웃으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의심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쓴 악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다정한 미소로 다가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훔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어떤 치밀한 악마의 설계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과 진실을 향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순자 여사가 그 지옥 같은 지하실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억울하게 죽어간 다른 장모님들의 원혼이 그녀를 도운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고 악인은 반드시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이 엄중한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밤 박순자 여사는 창밖의 달을 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웃음으로 칼을 감춘 자들이 없기를, 그리고 모든 어머니와 자식들이 서로의 진심을 믿으며 평안히 잠들 수 있기를 말입니다. 60대 노모의 처절했던 사투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그 서늘한 경고는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의 욕망까지 믿지는 말라는 그 쓰라린 교훈을 말이지요.